나왔는데 형이라고 그랬구나. 전자공학 쪽 전공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생각하다가 여기 이제 머리 탐구 원형설명하고 이만큼 생겨가지고 이제 바로 그만뒀죠. 그만두고서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제작 업체 차려가지고 이제 마케팅 회사를 또 운영을 또 해왔었고요. 2009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집이 없었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마케팅 광고 회사. 원래 홈페이지 제작 회사는 망했어요, 사실. 왜냐면 홈페이지 제가 현대모비스, 키움증권 하나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팀을 꾸려서 만들었지만은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만들려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달라 하면 우리는 또 한 달 동안 밤새 또 프로그램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고 위주보수 해줘야 되고 이게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이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 홍보를 좀 해줬어요. 서비스처럼. 그랬더니 홈페이지 필요 없고 홍보를 해달라 광고가 이제 돈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광고도 전향을 좀 하게 돼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도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결혼했었거든요. 6천만 원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전세금을 올려가왔었어요. 전세금 2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2천만 원,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전세가 거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돈 주고 내가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나는 공짜로 산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그냥 제가 이제 전세 1억 5천을 살다가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계속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어쨌든 요건 이제 소개니까 이때 2016년도서부터 제가 이제 처음 투자를 하게 됐고 현재는 제가 사실 굳이 계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홍 대표님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약 100억 원 정도가 순자 사는 거야 아니면 순자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제 생각에 맞다면 아마 그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했었던 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온 걸 제가 다 해본 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주식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구 이전의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장이 확정된 주식을 이제 공모주라고 하는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있죠. 저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냥 해주는데 옛날에는 반드시 그 하루 교육을 받아야지만 해외 주식 계좌를 텄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트레이드 증권밖에는 안 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초창기에서부터 저는 주식을 했었고 다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뭐 아이유 그 경기대 평화의 전당에서 투자일지 콘서트 됐었어요. 얘 몸값이 하루에 8천만 원이거든요. 대관료가 이제 하루에 2억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했었고 별걸 다 했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결제 투자하는 것도 했었고 그때 너무 빨랐어요. 시대를 너무 앞섰었던 거죠. 선생님 오셨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코인 투자를 밑에 있잖아요. 코인 투자를 하려면 거래소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비트렉스라든지 크라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거래소만 30개, 40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거기다 넣었는지도 까먹은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비트코인 60만 원 샀거든요. 나머지 저 맨 위에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팬덤자지 여기까지는 던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성향이 되게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2억을 만들고 2억으로 4억을 만들고 4억을 8억을 만들고 엄청 본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또 17억을 날리는 사례가 국대문학 주식에서 여기 국대문학 주식에서 여기서 17억을 날려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랑 같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네, 10억이 제 돈이었었고 7억을 빚을 내야 되는데 잘못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인 투자가 그나마 좀 남아있었던 원금의 일부라도 좀 남아있었던 케이스였고 공통점이 원금을 이를 각오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거죠.
잘못하면 원금의 전손, 원금이 전부 날아갈 수가 있었던 투자였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 못했어요. 난 그냥 전세 사는 게 진짜 제일 행복했어요. 집을 더 비싼 집을 왜 사? 이해를 못했었던 시절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세가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나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기흥역의 더샵이라는 아파트를 처음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분양권을 2016년도 이제 39평을 한 4억대 주는 반이었었거든요. 실을 거의 한 2, 3천 거의 그냥 헐값에 매입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흥 역세권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제 12억의 실거래가 됐었고 그게 처음 시작이었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부동산 투자는 이제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35채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실패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도 좀 많이 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겠지만 2018년도, 19년도에도 또 하락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부동산이 이제 주기장창 오르지만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그걸 논할 수가 없다. 그런 다음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파트 갭투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분양권 투자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고 얘네 두 가지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왜 했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갭투자부터 보시면 이제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100억이어야지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부자라고 한다고 해요. KB금융그룹에서 만든 부자 보고서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절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산은 이제 59%.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이 이제 30%가 되려는 거고요. 계속해서 부동산으로다가 자산의 관심이 부자들의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 기사를 제가 왜 했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2017년도에 15억이 넘어가는 거래량이 이제 56건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1,500건이 넘어요. 지금은 또 통계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2,000건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뉴스 기사를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있잖아요. 저는 자본시장에서는 우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남들 다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잖아요. 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은 그냥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문정부에서 벼락 거지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안 해보시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를 안 했던 사람으로서 전세라는 거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 1억 8천이에요. 실제로 제가 평택 아파트를 작년도에 한 15채를 매입했거든요. 2억에 매입을 했어요. 제가 다 등기 관리증까지 다 올려놨었거든요. 좀 이따가 다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 진짜로 1억 8천의 전세를 내가 맞췄고 투자금은 2천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진짜 1년 만에 4억이 됐어요. 평택의 이충동의 현대아파트 30평을 제가 진짜로 2억에 샀어요. 세 채를 샀어요. 저는 아파트를 한 번 살 때 그 단지에 무조건 세 채를 사요. 어디건.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제외하고 광교라든지 서울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세 채를 못 사야겠지만은 그러니까 투자성으로다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단지는 제가 시세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작은 아니고 제가 약간 조금 그 아파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세 채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2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2배가 올랐으면 2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2억을 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세금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근데 나는 2천만 원 내 돈 2천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물론 취득세는 별도로 들어갔었겠지만
결론적으로 10배를 본 거예요. 이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 생각을 적었는데 갭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갭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진짜 그냥 깃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갭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화폐 가치는 오늘의 10,000원하고 내일의 10,000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10,000원 갖고 있으면 내일은 그게 9,999원 이런 식으로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건 짜장면 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랑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짜장면 값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더라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통화량 M1, M2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M1은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M2는 광의의 통화량이어가지고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채권 포함해서 이제 그 전체 통화량을 말하는데 이게 현재 3,200조인데 오늘 또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화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주식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이 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주식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가격은 떨어지길 마련인 거잖아요. 돈도 똑같은 거거든요. 계속 찍어내잖아요. 코로나다 보다 보니까 돈을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120달러가 3달러로 될 수가 있다.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제가 성향이 엄청 공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봤자 손실을 날 수가 없어요. 아파트 값이 안 오르는 게 최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더라도 그냥 리스크가 본전인 거예요. 원금은 어떻게 달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저처럼 또 오히려 성향이 되게 공격적인 사람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안 날라가요. 부동산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이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거죠. 땅값이 3배 오를 때 강남 아파트 값이 101배가 뛰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100배가 뛰었으면 매매 가격은 더 많이 뛰었겠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거든요. 여기 빨간색이 적정 물량이에요. 적정 물량은 이제 매년 4만 가구, 5만 가구가 입주가 물량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지금 물량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라고 그리고 1, 2기 신도시에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됐거든요. 얘네들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려면은 못해도 7, 8년 이상은 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10년하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LTV 아무리 풀어봐 LTV 110 이렇게 해도요 DSR이 막혔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략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저예요.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1,100건 정도로 그때 잠깐 거래량이 좀 굉장히 낮았었던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었는데 지금 작년 10월서부터 이제 급감하기 시작을 해요. 거래량이. 작년 2021년 10월달 경에 한 2,600건 그리고 9월달에 2,600건 10월달에 한 2,100건 그리고 1,000건 작년에 저번 달에는 한 800건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달 5,000건은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왜 이렇게 급감했냐? 그거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DSR 규제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수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집을 못 사게 아예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요. 이래서 뭐
거래량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DSR 막아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강남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 거래량 한번 터지면 신고가잖아요. 뭐냐면 거기는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DSR 아무리 막아봤자 집값이 강남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필요한 그런 단지들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DSR 투자 규제 반드시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할 때도 지금 양도세 이제 그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그거 먼저 시행하고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 약간 자화자찬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대출 규제는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양도세부터 풀어줘가지고 조금 집값을 좀 잡는 약간 통계를 좀 이렇게 해서라도 성과를 마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대출 규제 5억까지는 풀어준다고 완화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대출 DSR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DSR은 반드시 제가 이거 예언할게요. DSR은 반드시 풀어줘요. 그러면 DSR을 풀어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 정상화되는 거예요. 수문이 풀린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가 또 중요하죠.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시장은 자율주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R 규제가 풀리면 이제 일단은 좀 그동안 거래되지 못한 것들 중저가 아파트, 그러니까 특히나 7억 이하의 아파트들 걔네들이 아마 폭등할 거예요. 사실. 지금 집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내가 5억짜리 집 사고 싶은데 1억밖에 대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DSR 계산기 네이버에 DSR 계산기 딱 하면 나와요. 차주별 이제 그 대출 그 소득을 본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내 생각 상행 막 기존에 이제 대출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대출을 막아버린 거라 아예 집을 못 사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DSR 규제가 풀리면 정말 폭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은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책이에요. 왠지 아시죠? 6월 1일서부터가 이제 종부세 기산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5월 10일 이제 취임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 팔아가지고 6월 1일 날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6월 1일 날 이제 자기 종부세 두둑이 맞고, 안 팔아요. 안 팔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다 증여했어요. 똘똘한 물건들은 지금 증여 건수가 이번 정부 들어가가지고 21만 건이 증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증여한 물건들은 나오지 않는 물건이거든요. 팔 생각이 없는 물건들이고 똘똘한 것들은 이미 다 증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이게 풀어지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이거 풀어지고 사서 살려면 이거 아마 한 템포 놓치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이번 타이밍.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갭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강남이 제일 비싼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강남에만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모여 있고요.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 이제 서초, 잠실하고 그 강남 그 서초랑 이제 송파 얘네들의 일자리가 150만 개가 있어요. 거의 전국에 다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는 집값을 이제 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명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하수들은 입주 물량을 봐요. 예를 들어서 그 2020년, 22, 23, 24 입주 물량이 겁나 많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주 물량으로만 설명이 안 돼요. 한 예로 이거 언급하면 안 되는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주구장창 많아요. 2025년까지 많아요. 근데도 저는 경기도 광주 사라고 해요. 왜냐면 걔는 판교 발이 높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발 상승이 판교까지 또 훈풍이 불어올라요. 그리고 판교를 못 사니까 내가 판교에 출장을 해야 되는데 딱 옆을 보니까 광주가 있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입자라든지 여기 제가 빨대 효과라고 썼는데 입주 물량이 많지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호재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의 예타라든지 뭐 철도를 놔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얘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입주 물량만 많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거는 하수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과감하게 세팅을 했고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작년에 세팅을 했죠. 2배 올랐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진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저는 다 첨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골라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는 게 요거 4번. 신도시가 있으면 신도시 옆에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 또는 신도시 안에 있는 원래 그냥 그 존치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신도시인데 원래 있었던 오래된 아파트가 그 존치 아파트라고 해요. 얘네들은 같이 덩달아 붙고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나요. 너무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광교의 광교 신도시 그 옆에 있는 구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소액으로 아주 가능하죠. 아니면 이제 대장 아파트 옆에 있는 오래된 구축 이런 것들도 소액으로 제가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0번서부터 이 8번을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뭐 빼고 뭐 일자리가 별로 없어도 내가 소액으로 심지어는 빌라까지도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너무나 많죠. 최근에도 제가 몇 아파트 한 6, 7개 추려가지고 제가 홍 대표님한테 드렸거든요. 여기 사야 된다고. 순번 금매를 서울에 아파트 3천만 원 투자하니까 보내줘요. 예. 그거는 금매가 나. 어디 있어요? 이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갭투자는 무조건 처음부터 싸게 사야 돼요. 내가 지역을 타겟 선정을 해.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도 광주냐 아니면 뭐 김포냐 하남이냐 지역을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또 급매물이 나오는 단지가 또 있어요. 예. 그럼 기다려야 돼. 조금은 기다려야 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또 서울 뭐 이런 것들은 돈만 많으면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좋은 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 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좀 이해하고 그 지역마다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소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원주민이 이제 계속 살고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이 여태까지 별로 올랐던 적이 없었던 것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싸게 막 그냥 공중에다가 막 내놓으라는 가격으로 막 내놔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오르기 전이라고 하면은 금매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매물이 없어. 좀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공중에서 전해가지고 매물 나오게 되면은 나한테 전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오면 진짜 다음날 다 나가요. 그게 제 일인 거죠. 그 얼마 전에도 평택 제가 같이 갔다 왔어요. 공 대표님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셋이 갔다 와가지고 또 공인중개사도 들려가지고 아마 체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3번은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기술이 아파트를 사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분양권 투자인데요. 이 분양권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투자가 이제 아직 상장이 정해지지 않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미합병 주식,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분양권 투자는 상장 입장,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중공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요거는 상장이 확정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갭투자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 거가 이제 기간이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단기로다가 좀 설정이 되겠죠. 입주 처음에 분양할 때 사가지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팔든지 아니면 새 아파트가 되고서 이제 비과세 2년 후에 판다든지 그런 기간이 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양권 투자로 좀 재물을 좀 많이 봤거든요.
사실 거두절미하고 결과로 한번 제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분양권 투자를 매입을 한 케이스고요. 어디냐면 광교에 그 아이파크 오피스텔이라는 곳이에요. 25평 오피스텔이고요. 아까 아파트로 치면 25평이라는 거죠. 전용 84. 오피스텔 전용 84는 아파트 25평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를 보시면 여기 5억 여기 나오죠? 5억 8천이라는 거예요. 분양 가격이 4억 8천이었는데 저는 피를 한 거의 1억 가까이 주고 산 거예요. 사실. 좀 늦었어요. 제가 이거를 사실 피가 거의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사려고 와이프한테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근데 와이프가 싫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피 1억을 주고 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2019년도에 샀거든요. 네, 5억대 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12억 7,500원 실거래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금이 피 1억에다가 10% 5천만 원이 들었었던 거죠. 취득세가 2,500이 들었고 오피스텔은 4.7%거든요. 취득세가 좀 세죠. 그래서 총 투자금이 1억 7,500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피스텔 이든 뭐 아파트든 잔금은요 전세를 치러요. 또는 뭐 대출을 치를 수도 있고. 내 돈은 처음에 요것만 1억 7,500 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12억 7,5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5억 8천, 12억 7,500 빼기 5억 8천 하면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돈은 1억 7,500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3.8배 수익을 달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호가가 3억 13억 5천 정도이에요. 지금 저거는 네. 그,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실거주가 실거주래 네. 아파트 대용으로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광교의 지역과 특성을 그렇죠. 합쳐서 투자가 이런 상품 정도들 같은 경우는 25평,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25평이 반드시 귀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청라. 그러니까 지금은 많아졌는데 인천 청라가 한 2년, 3년 전만 해도요, 25평 그 아파트가 딱 두 단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런 거가 충분히 대체가 되죠. 광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얘는 또 호수가 보여요, 거실에서 이렇게. 그럼 얘는 한 못해도 한 2억 정도 더 비싼 거예요. 호수가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한강 똑같아요. 한강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호수공원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얘는 F타입이라 가지고 앞에 거실에 테라스가 있어서 바로 앞에 이렇게 진짜 호수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 내용도 있어요. 투룸을 샀는데 사실 투룸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샀어요. 왜 샀는지도 좀 뒤에 나와요. 원룸 투룸은 별로 투자가 투룸은 그나마 거의 이제 뭐 호재가 맞는 지역이라든지 다 오르는데 원룸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아니 원룸도 광교 같은 경우는 오르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포트 아이파크라든지 뭐 이제 조금 한 몇천 오르긴 했는데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서 했으면 더 많은 돈을 먹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하락은 언제? 그럼 이때는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하락이 언제 되느냐 하면 공급이 충분히 많을 때요. 일기 신도시 때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대한민국 망할 때 망했어도 한 30% 떨어졌다가 또 금방 회복을 했어요. 아파트 가격은 사실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계신대 자체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아파트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 분양을 해?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정말 아파트를 너무 되게 많아요. 이미 예고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35채 다 쓰고 싶었는데 칸막이 모자라가지고 1번부터 11번 급지 2번까지 하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아파트 산 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광교의 자연의 실스테이트는 광교 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역을 품고 있는 아파트예요. 광교를 대표하는 아파트고요. 얘를 제가 언제 샀냐면 다행히도 2018년도 그 파리대책 이전에 샀어요. 왜냐면 수원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정지역이 아니었어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됐었던 시기였었고, 그러니까 파리대책 이후에 샀으면
실거주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년 보유만 하고 최종 1주택주택 개념이 이제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생겼거든요. 아주 진짜 개같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할인 대책 이전에 사신 분들은 실거주 2년 안 해도 되지만 이후에 했다 그러면 최종 1주택 된 다음에 실거주 2년을 또 해야 돼요. 보시면 광교 자연인 스테이트 제가 언제 여기 밑에 보시면 6억 2,800만 원 샀어요. 2017년도 3월달에 2017년도 이제 3월에 6억 2,800에 사가지고 여기 이제 작년에 이게 사실 제가 산 게 여기 자이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또 로얄 그 타입이 뭐냐면 DHIK라고 있어요. 얘는 판상형이 뒤에요 이 아파트가. 근데 저는 판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아파트가 16억 5천까지 실거래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 정도가 좀 내려간 상태고 1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매가가 9억을 상승했네요. 나는 1억 2,800만 원 대비 7배수를 본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는 독특하게 처음에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를 조금 했어요. 한 1년 남짓 해가지고 실거주를 조금 하다가 이제 전세를 주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대출이자가 조금 나가긴 했지만 또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2%밖에 안 됐으니까요. 대출이자가. 그래서 내 돈 들어간 건 1억 2,800이었었는데 매매가가 9억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7배수를 본 케이스고 아까 이거 두 번째 아까 넘어갈게요. 아까 아이파크 오피스텔이요. 예. 여기 이제 한 명만 한 4배 정도 수입 본 거고 이거는 제가 소액으로 샀던 케이스 말씀드리면 수원에 우만주공 사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하고 인동원 동탄선이 이제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많았어요. 이 아파트가 너무나 안 팔려가지고 맨날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맨날 진짜 게시글 맨날 아파트 팝니다 맨날 올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샀죠. 그러니까 전세금 1억이 들어가 있었던 전세금이 좀 더 독특하게 법무부가 세입자예요. 그 교도관들이 여기 우만동 옆에 그 구치소가 있어요. 수원 구치소가 있거든요. 거기 교도관들이 이제 없는 사무실이라 세입자가 법무부예요. 지금도 살고 계세요. 전세금 안 올렸어요. 아무튼 전세 1억을 껴있는 걸 샀어요. 저도 집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기술 중에 하나가 집을 보지 않고 살 거야. 왜냐면 집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아파트 사는데 집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 살 건데 내가 투자형이잖아요. 그럼 집을 뭐하러 봐요? 집을 왜냐면 그러면 집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례도 있어요. 나는 집을 안 보고 사는 거니까 싸게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사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집을 보고 사야겠다라고 하면 집을 못 사요. 아니면 다른 타입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층수를 본다든지. 느낌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를 한 1,000만 원 비용을 들였을 때 바꿔줄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이 5천만 원 싸요. 그러면 이제 안 보고 사야죠. 그걸 왜 망설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금이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실거래가가 3억 3천이 시켰고요. 이거 산 사람 되게 싸게 산 거예요. 지금 호가 4억이에요. 어쨌든 3억 3천 실거래가를 찍었으니까 내가 내 돈 투자한 거는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 들어간 건데 매매가가 2억 500만 원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은 2,500에서는 8배 수익을 보죠. 2018년도에 한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시면은 얘는 아파트가 한 개, 비싸니까 한 개. 그러니까 투자금이 한 1억 넘어가면은 한 개만 사고요. 투자금이 만약에 한 2천이다, 한 3천이다 하면 무조건 세 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요거는 여기 밑에 보시죠. 이거 다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자마자 이렇게 4천만 원 올라가지고 한 달 만에 막 4천만 원 올랐다 막 대박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사실. 요거는 제가 법인으로도 보유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원밸류라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법인의 종부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법인의 종부세가 너무 잔인한 게 그냥 공시가격 6%를 그냥 그대로 때려버려요. 얘가 공시가 2억이거든요. 2억, 작년에 2억이었거든요. 2, 6, 12, 한 채당 1,200만 원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채 있으니까 곱하기 3 해가지고 그게 숫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그냥 그렇게 그냥 종부세 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어지러지 해가지고 법인 보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로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되면요, 종부세를 반드시 안 내요. 세금이 계산세로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전입신 거를 하든 안 내요. 그러니까 법인은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돼요. 너무 좀 생각하면 얘도 2020년, 그러니까 산지 2년 된 거죠? 2억에 샀어요. 얘도 똑같아요. 2억, 여기 2억 1천? 이렇게 샀더니 이건 200만 원 또 깎았어요. 이게 깎은 거예요. 집을 못 사고 사가지고,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200만 원 깎아서 산 거죠. 그래서 이거 1억 8천, 1억 9천에 전세를 이제 맞춰가지고 잔금을 치른 케이스고, 현재는 이제 실거래가 4억 3천에 실거래가가 찍혀가지고 투자금 대비 넓도가 넘게 올랐네요. 요것도 제가 세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도 세 채 보유하고 있어요. 101동, 106동, 101동, 102동, 106동. 얘는 여기 참고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대박났어요. 네. 하여튼 얘도 2억 주고 샀고요. 실거래 2억 주고 사가지고 얘도 이제 전세 1억 8천에 이제 맞춰가지고 얘는 1년 만에, 저 태어나서 이렇게 1년 만에 2배가 올랐던 거는 저도 사실 머리털 나고 좀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택의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017년도 여기 잘 보세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요. 2019년도에 입주 물량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2억 5천, 2억 6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2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아깝다 그래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2억까지 떨어진 상태니까 더 떨어질까봐 막 던졌어요. 전 주순 거죠. 이 시점에서 산 거죠. 2021년 요 정도.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동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이게 평택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직 안 오르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한 요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직 정보점을 안 찾았다든지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 뭐 지산동, 독곡동 사실 이제 그 서중역세권 지금 이건 서중역하고 불과 그 도보로 한 5분 7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송탄역까지도 영향이 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다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거는 그냥 순전히 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봐요. 1년 만에 2배가 오른다 아파트 값이.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이건 문정부가 만들어준 하나의 난장판 작품이고요. 저는 이거 1년에 2배 올랐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번 정부가 수습을 해야죠. 똥싼 걸 이제 치워야죠. 6번은 얘는 공시가 1억 이하. 공시가 1억 이하를 산 케이스고요. 효명 아파트라는 건데 이제 이 평택의 아파트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게 귀한지. 얘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가 귀해요. 그거는 구축이면 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방 3개, 화장실 2개 있으면 무조건 귀해요. 전세는요. 오늘 내가 전세를 내놓으면 다음날 나가요. 줄 서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봐요. 평택 이렇게 전월세가 귀한 거 진짜 머리털 나고 정말 처음 봐요. 왜냐면 이기 공장이 평택 잠깐 말씀드리면 평택이 삼성에 180조를 투자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라냐면 자본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롯데월드타워가 한 채 40조 5천이거든요. 5개가 들어서는 거예요. 평택에. 근데 공장 근로자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요. 53층 컨트롤 타워까지 생겨요. 그 브랜드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진짜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6기 공장까지 다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일자리가 21만 개가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거의 판격부대 거의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넘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
그러면 평택이 옛날의 평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택 아직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 아파트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준신축이 옆에가 오르고 이런 오르는 순서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빌라까지 다 올라요. 예를 들어서 아직 빌라가 안 올랐다. 빌라도 시세가 있어요. 그 위치가 좋다라고 하면은 빌라도 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전 빌라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수원 살기 때문에 수원 지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빌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4층이 실제로 1억 3천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 저는 1층은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 애기 내용이도 사줬지만 1억 3천에 실거래된 거를 저는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평택 옆에 또 경기도 안성이 있잖아요. 경기도 안성은요 거의 20년 가까이 오른 적이 없던 아파트예요, 사실. 근데 평택의 홍풍이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완전 너무 싸거든요. 25명 아파트가 1억대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제 평택 안성선이라고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 생에 생길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뭐 차로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안성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평택의 그런 일자리를. 그래서 안성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조심해야 돼요. 안성은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거든요. 안성에 솔직히 살고 싶지 않죠. 스타필드가 생겨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스타필드가 생겼다고 해서 집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이진 않은 거죠. 다만 평택의 그 홍풍 효과 때문에 안성도 따라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성은 이제 나쁘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1억 5천 주고 샀어요. 1억 4,800. 이것도 안 보고 사가지고 200 깎은 거예요. 무조건 깎아요. 살 때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시세가 있잖아요. 보세요. 1억 6천 이랬는데 저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 때에서부터.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정판을 고르듯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타벅스 퍼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콜렉션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듯이 나는 아파트를 산다는 거죠. 내 콜렉션. 등기권리증 방에 이렇게 탁 해놓고. 네, 스타벅스도 이제 진열대 이렇게 해놓고. 막 줄 서서 새벽에 아시잖아요. 새벽 6시에 줄 서서 하고. 그래서 이제 공시가 1억짜리 다른 게 있는데 얘네가 재밌는 게 이 평택 현명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예요. 33평. 네. 내 방이 이제 화장실 2개가 있는 거죠. 얘는 33평이고 얘는 공무 아파트는 25평인데 대신에 얘는 계단식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10년 동안 서로 시세 공조를 했어요. 거의 똑같이 1억 5천. 과거부터 뭐 얘네가 8천이면 얘도 8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얘가 현명 아파트가 갑자기 차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호 아파트는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명 아파트가 먼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따라가니까 얘가 아직 안 왔다. 그럼 얘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네를 딱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뭐 사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실거래가가 보세요. 현명 아파트가 2억 3천을 찍었어요. 여기. 근데 예를 들어서 금호 아파트 보세요. 아직 1억 후반대 만들었잖아요. 얘를 사실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물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역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세는 아니거든요. 기본 세율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내는 거는 다 어차피 나중에 다 공제돼가지고 돌려받는 거니까 단타치기로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 금호 아파트도 제가 똑같이 1억 5천에 사가지고 얘도 얘는 전세 1억 4천에 맞췄을 거야. 1억 4천에 맞춰가지고 네, 인테리어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투자금 2천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안 팔고. 그 8번 이건 이제 동탄의 더샵 센터폴리스라는 분양권이 아직까지 입주를 아직 이번 12월달서부터 입주 지정 기간이거든요. 얘는 동탄 호수공원 바로 앞에 201동인데요.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동탄의 호수공원 중에서 이제 201동이 이제 35층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5, 6호 라인만 호수가 보여요. 근데 그거 70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5호 라인인 거예요. 작년에 피가 3억 8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요것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참고적으로 그 경쟁이 될 만한 그 앞에 2019년도 나홀로 그 오피스텔이 있어요. 걔가 11억에 거래가 됐어요. 저는 뭐 대략 한 6억 조금 넘게 해주고 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요거는 한 채 갖고 있어요. 얘 다 3개 갖고 있거든요. 3개. 그러면 얘는 부동산에 올릴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럼 다음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팔 때 낮게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금호아파트가 내가 세 채를 한꺼번에 다 호가를 여기 보시면 이제 2억 5천, 3억 이 진짜 보시면 이게 웃긴 게 이 평택 아파트 호가가 지금 3억 5천 이래요. 그게 사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리는 사람도 호가를 낮게 안 내놔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작업을 안 했으면 마지막 거래가가 2억 3,500이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보다 싸게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2억 2천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호가를 2억 5천, 2억 8천, 3억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 호가를 함부로 낮게 내놓지 않아요. 이걸 조작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살 마음이 없는 물건인데도 부동산에서 다 해줘요. 실제 문의는 와요. 집도 뭐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요건 한 개 가지고 있고요. 요건 2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뭔지 아시죠? 예.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입주 때까지 보통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전매 제한은 이제 보통 이제 입주 후 5년 뭐 어떤 경우에는 실거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입주 때까지는 전매 제한이에요. 왜냐면 입주 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매 예약 거래, 미리 선거래한다. 선도 거래라고 하거든요. 미리 거래를 했다. 매매 예약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원주민들 화성의 분담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수원에 이제 매교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원주민들이 여기 새 아파트가 그러니까 변친한다고 해봤자 이거 오르겠다 해가지고 많이 던져요. 진짜로. 왜냐면 지금까지 벌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는 죽는 거고. 그리고 이를테면 그 추첨제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5m 작업이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50%는 추첨제예요. 추첨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청약 통장만 있으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청약을 하게 돼요. 돈이 없어도 일단 선당 후보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당첨부터 되고 나서 고민하자. 그래서 이거 분양가가 보통 이제 사실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대학생들도 당첨을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 세력들이 있어요. 당첨되면 무조건 피 받고 팔겠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톡방도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은 피 막 5천, 1억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해고 5천, 1억 생기는 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다가 안 지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양권이 이제 뭐 좀 비싸잖아요. 분양 가격이 8억이라는 어떤 경우는 20%가 필요한 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없어요. 아니면 돈이 있어도 여기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파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얘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는 6,500, 하나는 7,000 이렇게 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수원의 오목천역이라고 있어요. 재작년도에 개통을 했고요. 그러니까 분당선이 개통을 했는데 여기는 신분당선이 또 생기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고, 아예 역을 아파트가 품고 있어요. 아파트 역사 출구가 아예 아파트 단지 안에 생겨요. 그래서 오목천 쌍용역 플래티넘, 그래서 오목천역 그냥 옷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인 말로. 이걸 제가 2채를 제가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직계 가족하고 관계 가족 명의를 최대한 많이 구해야 돼요. 명의가 중요해요. 이런 거 다 무주택자의 명의로 해가지고 실거주 2년 해가지고 이제 팔면 비과세 12억까지 비과세. 작년 12월 8일서부터 이제 비과세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축대가 될 게 아니라 실거주 2년, 그러니까 실거주 2년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신과 해가지고 이자를 낸다고 한데도 비과세 혜택은 당연히 더 커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찾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말씀드린 거고, 요것도 집은 비우고요. 네. 비워놓은 상태라도. 그렇죠. 전입신고 저도 압구정도 저 비고 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 지금 입주 안 할 거예요. 그냥 비워놓을 거예요. 2년 동안. 여기는 이름도 하여튼 예, 가끔씩 가야죠. 관리비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물량이 조합원 입주권은 또 거래가 돼요. 조합원 물량은 거래가 돼요. 전매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조합원 입주권은 그 입주권이기 때문에 얘는 또 양도세 중과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시점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얘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입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8억이 필요한 건데 9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시세는 10억으로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현금을 8억 두르고 산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선택지가 얘 말고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은 넘어간다. 그냥 근데 9억에 거래됐으니까 9억이라고 치고 내 투자금 1억 2천이니까 4배 정도 수익을 보는 케이스고요. 얘가 투룸. 예. 좀 독특하게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것들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얘는 1억 들어갔잖아요. 저는 물가를 되게 좋아해요. 물가. 저는 대한민국의 자본이 이제는 물가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면 한강변을 따라서 그리고 4대 천을 따라 가지고 개발 계획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강교고요. 제가 이걸 산 이유가 바로 요 거실 뷰. 이게 거실 뷰예요. 투룸이에요. 3억 5천 주고 샀어요. 사실은 여기는 없지만 현금으로 피 100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피를 100만 원 줄었어요. 사실은. 투룸이기는 하지만 광교의 이제 그 오피스텔 이제 그 희소의 가치는 무조건 호수비가 더 귀하다는 거를 이미 캐치를 했었고 얘는 그 투룸이기는 하지만 이게 분양 가격이 거의 동일했어요. 분양 가격이 3억 5천에 거의 안 벗어났었어요. 피가 안 붙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전세 2억 5천이 있었기 때문에 내 투자금은 1억이나 필요했었던 거죠. 저희 형이 엄청 말했어요. 이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약간 좀 원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걸 왜 사냐고 그랬어요. 난 무조건 사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만기가 8개월 후면 또 만기였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서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참고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좀 이게 좀 비워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이 지났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많아 4억이에요. 전세가 4억이 됐고 매매가는 5억 6천. 이거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매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 오른 거고 2배 정도 수익을 좀 본 케이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조금 약간 좀 고난이도 투자이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에 투자한 거예요. 읍. 동작 읍. 여기 샀을 때도 처가 쪽에 작은 아버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작은 아버지인 거죠. 그분이 이걸 왜 사냐고 사지 말라고 막 저한테 막 그랬어요. 자기가 잘 안다면서 여기는 땅을 여기 막 납품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사면 안 된다고 막 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신분당선 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차 국도 종합개발 계획에 이제 나왔었던 곳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차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청의 도시정비 계획과도 자주 들어가 보면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얘는 화성이잖아요. 화성은 돈이 많아요.
화성시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분당에서는 얘는 무조건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제가 화성시에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화성시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체 돈으로다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거다. 지금 그럼 사전 타당성 조사 그 비용이 얼마큼 되는 건지 한 3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 예산으로다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전 예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이제 이게 그 빚이 예타값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이제 또 다시 재청구하고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예 안 올랐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때 당시 살 때만 해도요 시세가 3억 4천 5천 그랬어요. 이걸 왜 싸게 살 수 있었냐면 세입자랑 지금 집주인하고 엄청 지금 감정이 상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세입자는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하는데 막 그 임대인은 막 아무것도 들어주진 않고 그냥 살아라. 근데 엄청 셌어요. 세입자 아줌마가 왜냐면 남편 대령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막 손살이 치고 상대 안 하고 싶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세입자가 고충이 뭐냐. 근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방충만 막 뜯어졌다. 그리고 문에서 무슨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중문이 잘 안 열린다. 내가 그랬죠. 이거 세입자분 연락처 나한테 달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비용을 계산해봤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 읍에 사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1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세입자는 그냥 사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내는 거예요. 내놨는데 집 안 보여줘요. 집을 안 보여주니까 집을 이제 3억 2천에 내놨었던 거예요. 3억 4천 5천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얘는 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33평이 있고 34평이 있어요. 근데 비밀이 뭐냐면 34평은요 알타름이 숨어있는 이 평면도에는 없는 방 겁나 큰 게 하나 더 있어요. 방이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더 비싼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얘를 3억 1,700에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2008년식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된 그대로라고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다른 층 없냐고 다른 집 아무거나 보여달라고 평면은 똑같으니까. 다른 걸 대충 보고도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님을 불렀죠. 제가 중문 설치를 하는 저기 수리 업체가 또 아는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방충망 그거 10만 원 밖에 더 내요. 방충망 쓰다가 10만 원 밖에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체 불러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죠. 엄청 좋아했죠. 네. 지금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반대 입장이 된 거예요. 세입자 이제 왜냐면은 이제 만기가 다 됐잖아요. 지금 전세가 여기도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령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고3인데. 좀,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금을 좀 많이 아니고 2억 4천인데 2억만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다 돌려버렸어요. 월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월세 80만 원. 그러니까 2억 4천에 월세가 8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세배가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파트는 한 번 사면요 팔지는 않고요. 판다라는 거는 3개 정도를 팔아가지고 더 좋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만약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되는 구간하고 안 되는 구간하고 편차가 만약에 대출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면요 한 20억이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억 벽을 이제 막 탈출한 뭐 18억 이런 집들은요 앞으로 20억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단지의 사람들 전부가 대출이 없어도 그냥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가 뭐냐면 13억대 아파트. 얘네들은 15억을 찍는 데까지 시간이 한 3, 4년 걸려요. 특히 광교 아파트, 동탄 아파트, 가천은 제외하고. 가천도 그 사실 이제 그 대장 아파트
요 20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 외에는 15억을 이제 간 넘어갔다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은 그 대출 15억의 벽을 뚫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위례 이런 애들.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사야 돼요. 처음부터. 부장님은 네. 수익 실현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수익 출연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놨어요. 사기만 하고 아직 네. 팔아본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지금 팔아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내놨어요. 법인 물건을 종부세. 세개 얘기하시는 거. 네,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리고- 세 개를 팔게 되면 네. 그 오른 거에서 세금 반입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계가족, 관계가족 해가지고 명의를 되게 많이 분산을 해요.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다 얘는 비과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1주택씩이에요?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다가 종부세 최대한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을 만큼의 아파트를 매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는 순서가 아시잖아요. 제일 똘똘한 한 채를 정해서 그것도 매입을 할 때 제일 비싼 거를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매입을 하는 순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오피스텔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은요 무조건 팔 때 공실로 만들어 본 다음에 팔면은 얘는 양도세 중과세가 아닌 거예요. 공실로 만들어 보면 얘가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디폴트 얘가 앞으로 업무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세 이제 중과세가 안 붙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종부세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죠. 얘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는 그리고 주임사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주임사 하게 되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임대료를. 네, 그러니까 주임사는 오히려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 올린 돈으로다가 또 아파트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필요하면 사업자 대출이라고 또 있어요. 사업자 대출 90%까지도 다 법인이 있습니다. 그 명의 1주택 빨리 순서대로. 오셨네요? 네, 1번 어머니, 2번 누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총동원 1주택이 했어요. 누가 총동원 했어요. 주질 않아. 총동원 했어요. 처갓집. 아니 그러니까 1번 어머니, 그 다음 2번 누구예요? 장모님? 그러니까는 저기 처갓집이 저희 4명이 저기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딸만 넷이에요. 처갓집이. 그러니까 동서, 처제. 동서. 아, 2번. 처제, 동서. 2번이 동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부부니까 한 세대인데 이게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집을 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이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그런 집을 안 샀대요. 안 사요. 아 나중에 막 명의비 내라고 하고. 저는 약속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고? 내가 보상해주겠다. 나 계약서 썼어요. 무슨 보상? 서약서 썼어요. 무슨 보상? 돈 주겠다. 네, 매달 연말에 얼마 주겠다. 다 들려요. 금액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때? 동서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안 된다고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 써서 줬어요. 얼마를 줘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쓴 수익의 5% 준다고 해요. 순수익 5%.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1억을 했어요. 500만 원 너한테 주겠다. 양도하고 나서. 그쵸? 순수익. 네. 세후 수익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가족끼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끼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엄마 뭐. 아 근데 원래 직계가족에서 이제 싸움이 나요. 왜냐면 그러면- 주택을 뺏어가지고 행정원에 들어가서 땅안 돌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증여를 할 때. 안 팔았으니까. 예, 증여를 많은 사람이 하나도 안 팔았는데. 누가 이제 가정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 그런데 지난번에 싸게 또 팔아야 되는 거야. 자금을 이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명의로 한다고 했을 때 절대 내가 엄마한테 돈을 보내면 안 돼요. 내 친구 제3자가 3자한테 돈을 주고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나를 그렇게까지 앞으로 이거 몰라요. 이거 나가지. 아니 그다음에 2번 동서 3번 누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 이게 진짜 제가- 어렵거든. 다 제가- 세금 풀어야 되니까. 제가 과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친구들도 진짜 진짜 친구들도 좀 친구들도 무주택 네. 그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집을 살 마음이 없고 아직도 전세 신봉자들이 많아요. 신봉자들. 아니 친구를 보고 30명 중에서 한 4명만 우리 진짜 그 집 가는 사람 4명밖에 안 돼요. 다 음식. 그래서 큰일 나. 그러니까 막 모이면 아파트 일을 못 해요. 그 우리 4명끼리만 만나요. 부모님은 그러면은 네. 지금 몇 주택자세요? 그러니까 한 40개가 총 아니에요. 아니. 네. 본인 본인 명의로 있어요. 되면은 풀이죠. 저기서 한 9채인가?
아웃치는도.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부세만 4천만 원 내고 있어요. 네. 저희 한 가족 한 1주택,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2명 있거든요. 그럼 4명이 한 가구예요. 이거는 한 가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본인 명의가 9개고 없고 다 이제 주변에 그 압구정동만. 그러니까 저희 명이 제가 지금 수원 광교에 살고 있어요. 그 광교의 아파트가 저희 다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종부세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비싼 아파트는 저희가 다 대부분 많이 내고 지금 있고. 제가 볼 땐 타인 명의가 너무 네. 비율이 너무 많아. 그래 왜냐면 근데 34개에서 본인이 9개고 나머지를 지금 다 법이. 응? 법인으로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법인으로. 법인을 뺀다 해도 거예요. 어차피 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주택은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그 1월 1일부로 그 종부세가 이제 11억까지 늘어났잖아요. 네. 11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내는 거고 11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3억 원 얼마, 3억 원 0.2%에서 얼마 안 내요. 1주택이면 얼마 안 돼요. 다주택은 공제되는 금액이 6억밖에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1주택은 11억까지 공제가 돼요. 경기도에는 이제 공시 다 가격이. 작은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고 한다고 했더라도 종부세 내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한 1, 2천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 그 예. 투기 지역에 2군데가 있고 그렇죠. 네, 양쪽 다 12억이 넘는 아파트들 지정되고 있으면 그게 공시 가격에 따라서 종부세는 매겨져요. 종부세 세율은 공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종부세 뭐또 이제 완화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근데 어쨌든 종부세는 사실 확실한 건 비싼 아파트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종부세를 사실 이제 계산 잘해야 돼요. 비싼 아파트는 무조건 그러니까 조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거의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종시 가격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그 트리마제라든지 아니면 뭐 청담에 있는 뭐 아파트들, 청담 자이 아이파크 이런 데들은 종부세가 공시가가 거의 현실화가 반영이 돼가지고 매매 가격이나 공시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얘네들은 만약에 내가 주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폭탄 맞아요. 1억 가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조금 고민을 해봐줘야 되는 거예요.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근데 대놓고 종부세 그냥 한 1억 가까이 끄면 돈도 아닌데 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차익이 훨씬 크니까 10억 이렇게 되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10억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놓고 내는 사람들도 많아. 진짜 많아요. 강남의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1,000억 있어요. 1,000억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파트 100억짜리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담에 지금 대표님 다음 주 목요일날 거기 가져가면서요. 지금 이미 아파트가 평당 3억이에요. 어디가? PH19 PH19하고 청담에 더 펜터 PH19 아이유가 산 거 하고 그 청담에 에테르는 청담하고 얘는 이미 실권에 가서 평당 3억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저기 아이유 네. 아이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1,000건 미만으로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00건 이하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IMF 2008년도에 그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 때도 1,000건은 다 넘었어요. 사실 지금 1,000건이 안 돼요. 800건, 900건밖에 안 돼요. 근데도 서울 아파트 거래됐다는 신고가. 왜냐면 대출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그냥 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불안님 사실 때랑 지금 예. 1년, 2년 전이랑 지금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 평택이라든가 그런 화성 같은 데를 가서 사도 그렇죠. 앞으로 1, 2년 그렇죠. 더 오를 수 있는 당연하죠. 너무 많죠. 저한테 지금 뭐 오늘 하루 뭐 아파트 오를까 봐 100개 찾아라 하면 뭐 찾을 수 있죠. 진짜 명의 때문에 못 사요. 근데 명의가 좀 중요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건비 잘해놔야 돼. 뭐냐면 이를테면 집을 아직 안 사신 분들 아니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만약에 거기 서울에 살아야 돼. 근데 서울을 못 사잖아요. 비싸잖아요. 난 돈이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난 서울에 월세 살고 이거는 다른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갭 투자부터 근데 돈이 제일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 그럼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분양권 같은 거를 산다든지 아니면 분양권도 이제 주택으로 바뀐 거죠. 오피스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분양권 보면 거의 다 오피스텔을 많이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일단 최소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종부세도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해도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주택자의 솔루션 전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조합원 입주권만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좀 초창기에 들어가가지고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사가지고 조합원 이제 아예 파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얘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멸실 신고되고 나서. 그래서 청담의 3익 아파트 이런 거 지금 파는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비싸.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비싸기 때문에 서울도 이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제가 뭐 어떤 거요? 서울에 뭐가 3천 5천 있어요? 네, 많아요. 아파트가요? 많죠. 3천에서 아마 뭐 근데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있잖아요. 남들한테 이제 나는 그래도 서울 아파트가 있어라고 그러면 사야 되는데 차라리 그 3천은 수익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제가 보셨잖아요. 평택에는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평균 20% 올랐다고 했어요. 전국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의 아파트가 작년도에 평균 20% 올랐다고 하는데 평택은 100%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서울보다도 다른 인근 외곽 지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좋게 보는 데가 경기도 광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만 지리적으로 판교하고 가깝고 그리고 수강선하고 경강선, 월판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이 이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를 좋게 보는 것이고 수도권은 사실 다 좋아. 너무 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올라서에서 다시 오를 수 있겠냐는 이제 다시 계속 오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평당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1,000만 원 넘었을 때 미쳤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평당 아파트가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법인 내셨고 뭐뭐 네. 갖고 있어요? 내시게 뭐 임대사업 내시고 뭐 아니 그러니까 뭐뭐 내셨어요? 법인은 뭐냐면 법인은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 네. 내신 거예요? 네. 아. 법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 어떻게 설명 안 되냐? 사업자인데 법인 사업자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법적인 인간이 있거든요. 법인이라는. 네. 법인으로 이제 법인은 오피스텔 매입하려고. 세금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똑같은 법률이에요. 세금. 지금 다주택자분들 지금 세금이 최대가 80%까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양도세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고 해도 기본 세율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50% 입장해요. 나라의 절반은 5억이 내가 시세채가 5억이다. 그러면 양도세 준 거 안 맞춰도 2억 5천을 나라에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도 차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A라는 아파트를 1억을 손해봐요. 그러면 그게 손해본 거를 또 따져요. 양도 차손을 이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거 너무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일부러 손해본 걸 판 거야. 그렇죠. 올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를 너랑 나랑 해가지고 A라는 아파트를 이제 보통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교의 에일리넷들이라든지,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KB 시세가 없는 것들은 뭐 20억에 거래됐다가 15억에 거래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70% 낮게 거래되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을. 그리고 우리끼리 한다고. 제가 세무서를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저만큼 세무서에서 왜냐면 70% 이하가 거래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는 오피스텔 분양권 산 거에 대해서 그냥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해봤는데 받아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세에 70% 이하만 거래가 안 되게끔 예를 들어 직전에 거래되는 게 10억이잖아요. 그럼 7억 낮게 거래되잖아요. 그럼 바로 연락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청에서 연락이 먼저 와요. 구청에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명결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이체 내용만 확실하게 있으면 증명을 많이 받아요. 증명.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거를 좀 뭐지? 제 3자 거래를 한 거는 계좌 이체 내용만 있어요. 친구하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쵸, 와, 친구 나 모르는 놈이다. 아니, 그거 없어. 내가 진짜 판 거다. 나 손해봐가지고 나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는 내 거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편법이에요. 편법. 네. 근데 사실 이게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면 투자, 그렇죠. 네가 하면 네가 하면 투자예요. 내가 하면 투자고. 절세도 마찬가지거든. 네가 하면 탈세고 내가 하면 절세인 거예요. 또 왜 제가 삼성에 있을 때요. 삼성하고요. 히트라고 해서 현대정보기술 걔네들하고 같이 EITC 국세청의 근로장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2009년도에
저 그때 삼성 FT에서 정보 본 적들이 있었어요. 그때 매일같이 그 국세청 5급 공무원한테 세무 교육을 받았거든요.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면 국세청은 칼만하게 낡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로장려 시스템을 들어가는 그 비용이 4천억인데 4조를 세금을 걷어다는 거예요. 아, 이거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요, 우리가 세금을 찾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했어요. 비상장 주식을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기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원래 비상장 주식은요, 양도 차익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10%, 양도 차익, 그리고 대기업은 20%를 자진 신고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내야 돼요. 제가 거래한 것만 한 수백억 대거든요. 여태까지 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세금 내라고 연락 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찾아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같이. 세금은요, 찾아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양도세 신고 같은 경우는 먼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임의로다가 세금을 많이 때려버려요. 그래서 양도세는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세금 얘네들이 세금 아끼는 거 이런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세무사한테 내는 그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만큼은 세무사한테 찾아가시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증여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지언정 그냥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신중히 실익을 잘 따져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팔았을 때 세금이 정답이 안 나오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큰애가 11살이라 얘 9년만 있으면 이제 성인이네? 세대 분리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야 너 저기 알바하는 걸로 해가지고 너 4대 5 해가지고 하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20살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있어야지만 세대 분리가 돼요. 그럼 알바세가 4대 5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그러면은 저희도 똑같이 증여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담부 증여라고 아시죠? 그거 한 번 아세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를테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10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잡는 거죠? 한 5억을 잡아요. 그럼 5억만 증여되는 거예요. 근데 그 5억은 또 양도세를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이거 적으세요. 부담부 증여. 이거 중요해요. 증여를 하신다는 분이 부담부 증여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부담부 증여. 근데 그러니까 부담이 네. 오피스텔에 네. 좀 세입자들이 전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입 신고가 다 되잖아요, 요즘. 당연하죠. 그럼 그거 팔면은 주택으로 다주택자는 그 주택으로 잡아. 오피스텔이요? 세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금 그렇게 다주택자를 갖고 82.5% 지방세까지 이렇게 내게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공실 만들어도 네. 2년 주거 요건이 공실 기간이 2년이 돼야지만 해주더라고. 2년이 안 되면 안 해주던데요. 아, 이제 강화됐네. 그쵸. 그래, 2년이 그냥 안 하라고. 되고 옛날에는 그냥 그게 되는데 지금은 할 때. 2년이에요. 2년. 팔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세금을 마지막으로 낸 세금이 재산세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요 아마 주거용으로 세금을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용도 변경을 다시 해야 돼요. 마지막 낸 세금이 재산세면요 네.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주거용이니까 주택 세금이 조금 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비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전입을 하니까 그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업무용으로 내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살아서 이 세입자가 나갔잖아요. 그럼 얘는 업무용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 할 때- 업무용으로 안 나오지, 세금 자체가. 세금은 주거용으로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디폴트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굳이 주거용으로 안 바꾸면 마지막까지도 그거라니까요. 업무용이 되니까요. 아니, 왜 전입신고가 전입이 들어가 들어가거든요.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전입을 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니요, 아는 그렇게 분들은 나와요. 손님들 전입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100% 업무용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요. 굳이 전화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이거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하면은 좀 더 싸게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은 이거 세금이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아직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선생님- 업무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수익 저는 살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칠게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세금을 기존 그대로 처음 그대로 그냥 업무용으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러고 팔잖아요. 그럼 얘는 이건 주택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처음 디폴트 그대로 처음 상태 그대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 지금 그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 세금을 주택으로 처음에 이제 그 주거용으로 내는 세금을 업무용으로 다시 바꾸는 게 하늘 별따기예요. 근데 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거용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처음 업무용으로 그냥 냅뒀어야 됩니다. 세금 몇십만 원 더 내거든요. 업무용으로 하면 그거 그대로 냈어요. 몇십만 원 중간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걸 예.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결론은 지금 이 그러니까요. 질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요. 구청에 그 세무서에 가면은요 이 건축물 대장에 네. 그러니까요. 그걸 돼 있잖아. 근데 이거 오픈된 바꿀 수가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세를 주거용으로 냈는지 업무용으로 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근데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주거용으로 해요. 왜냐면 오피스 때는 제가 선수거든요. 제가 많이 팔아봐서 저는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또 아는 제가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근데 디폴트 업무용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저기 있어요? 중간에 안 받았다고요? 안 오피스텔 된다니까. 주거용을 했는데? 아 주거 주거용을 하지를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잘 주거용으로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살았든 안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냐 주거용으로 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나는 아니었는데 맞았는데 세금은 다 저기 상업 누구지? 주거용으로 안 냈. 그러니까 팔 때 있잖아요. 팔 때 완벽하게 공시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실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주거용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도움 드릴 수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간섭. 개인가에. 네.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또 아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는 세금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시적 1주택 집이 한 채만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일시적 1주택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러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한대 마지막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30대 됐고 세대분이 있고 네네네 네, 그런 사람이면 만약에 집을 네. 이제 아니 이 사람 앞으로 집을 하나 사뭐 분양권이든 뭐 네. 세대별 그 투자 그런 이렇게 찾아놔 세대 분류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네, 20살만 넘어도 돼요. 돼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 앞으로 집을 하나 더 해주면 네. 이렇게 따라 집해주면 그게 저기 세대원이기 때문에 2주택이 되나요? 주소를 달리해야죠. 주소는 달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세대 분류가 딱 얘는 주택자니까 상관없는 거죠. 1주택인 거죠. 1주택으로 예, 세대 1세대, 최초. 1세대 1가구, 1세대 1가구가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20살만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직업만 있으면 돼요. 직업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아파트를 사다 보면 내가 뒤통수 안 맞으려면 안 해도 되죠. 네, 팔 때도 고려하고 이제 더 좋은 것들을 가져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팔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이 평택도요. 원래는 한 2억에서 한 3억에 팔아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년이 그게 어떻게 됐냐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세입자분들이. 이게 알았다고 부동산에 그러면은 내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세가 그냥 1억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금방 돌아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전세금을 막 2억 이렇게 올려주고 그 돈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전세 1억 올리는 거 2건 있어요. 오목동 태산 아파트에 지금 전세 1억 8천에 있었던 거 지금 이제 전세 2억 9천에 이제 1,000만 원 싸게 올렸는데 너무 많이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없었는데 수원 시청역이 됐어요. 수원 시청역 바로 앞에 벽산 그랜드코어라는 아파트를 또 2억 1,300 주고 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세가 지금 1억 8천에 껴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또 3억이에요. 평택이나 뭐 수원이나가 지금 갭으로 사려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평택도요. 지금 평택 역세권 그 평택은 고덕신도시가 서정리역에 있어요. 거기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저는 빌라도 올 거라고 보거든요. 빌라는 1,000만 원만 있어도 매입 가능해요. 수원이 그랬어요. 수원에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빌라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를 자신 있게 빌라를 하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빌라도 다 오를 거긴 한데
심지어 지금 사실 빌라 싼 것도 제가 좀 찾았긴 했어요. 이거 내가 사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고 싶다 이런 거. 아 근데 내가 사자니 12점 취득세가 12 그런 것들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빌라도 올라요. 근데 빌라는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수요만 많은 곳들이라고 하면 빌라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고수의 영역이긴 해요. 정말 시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고 빌라도 근데 보통 나중에 못 팔면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국토교통부 가면은 이제 그 빌라들도 거래가 얼마가 되는지 다 나와요. 거래량이 좀 많고 그런 빌라들은 괜찮아요. 또 홍 대표님이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그 보여주신 거 이제 솔직히 제가 좀 말을 좀 막해서 그 쓰레기라고 했어요. 네. 아, 난 그러니까 그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아, 내가 너무 말을 막했나 보다. 네, 거래량이 3, 4년에 한 번씩 거래되고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나중에 팔 때요 4, 5년 걸려요. 똑같이. 그러니까 못해도 거래량이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그 아파트는 3, 4년, 4, 5년의 거래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래.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괜찮은데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돈 있으면 내가 다 하죠.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취미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아파트를 또 계속 살 거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조합원 분양권 같은 거 지금 현재 팔하고 있는 적 있으세요? 분양권이요? 네. 분양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를 사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소유를 할 수 없어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네. 파는 방법 같은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시기가요. 분양권이든 아파트 가격이든 사실 다 싸요. 동탄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3억 정도 떨어졌어요. 이 작년에 다 떨어졌어요. 광교도 한 1억 정도 떨어졌고요. 광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도권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떨어진 게 저는 DSR 규제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니면 이제 갓 힘들게 15억 벽을 넘었는데 광교 아파트가 제가 광교 자연의 에스테이트는 전 타입 전부가 15억 신고가를 다 넘겼어요. 그 뭐냐면 얘는 무조건 이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갓 힘들게 넘었는데 대출 규제를 팍 해버렸어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내려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DSR 규제를 다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거래량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겠죠. 한 달에 3,000건, 4,000건, 5,000건 회복되겠죠. 그러면 저렴한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사람들이 보복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너도 나도 이제 대출 해주니까. 그리고 이 점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집은 불법 채권이 불법 여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려로다가 가계자 대출 우려가 걱정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실채권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사실 5억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이자가 2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내가 월급 다 꼬라박아야 된다. 그래도 내 집 있잖아요. 다 내요. 다 내게끔 돼 있어요. 뭐 투잡, 쓰리잡을 하든 다 내게끔 돼 있었거든요. 못 내지 않아요. 근데 잠깐만 내 집 다 날아가는데 누가 그거 안 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LTV가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이미 많이 대출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초과할지거 같은 경우는 LTV 50밖에 안 돼가지고 50%는 다 내 돈이고, 사실 이게 부실한 여신이 아닌데 그 DSR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DSR을 푼다라고 하면은 지금 분양권이든 뭐든 다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은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편법 뭐냐면 전매 제한이지만 그 전매 제한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등기치기 전에도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는 그 phương법을 알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그렇죠. 그거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아무거나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천이다,
아니면 뭐 김포다 하남이다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거 분양권 내가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를 이제 좀 내가 이제 조금 좀 많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서 뭐 괜찮은 지역을 내가 이제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화성의 분담에 이제 분담 그 신도시가 또 들어서거든요. 그 아파트 분양권을 내가 좀 사실 전매제하는 걸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원주민들은 내가 분양받은 거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발품 팔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홍 대표님하고 제가 하는 일이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브라운의 갭투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이런 현저대로 우리가 먼저 선임장을 해서 부동산을 탐방을 해가지고 물건을 골라요. 가격금을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랑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제가 왜 사야 되는 거고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격금 이제 입금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공인중개사 가계약할 때도 같이 가고 잔금 때도 같이 가드려요. 비용은 저희 컨설팅 비용은 건당 300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락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수 완료 이후에 뭐 2년이든 4년이든 이제 요즘에 이 갈등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이를테면은 내가 가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다 알아서 다 조율도 해드리고 많이 해봐서 이건 저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영도하듯이. 네, 적극 개입해서 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전화 통화해서 다 내보내드릴 거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해결 진짜 상또라이 그 세입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명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 지난주에 네. 인장 갔다 오셨다는 네, 선택 같은 경우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갭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되고 그 예상하는 뭐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예상 가격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수원 사니까 아니면 내가 서울 사니까 나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실 이건 투자잖아요. 어차피 내가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 아파트 형편을 보면 내가 도저히 살 수는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의 어떤 수익성만 고려를 한다라고 해서 만약 지역을 굳이 이렇게 고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도 우리가 한번 골라 드리는 거죠. 저희가 골라 그럼 한 드리는 거죠. 번에 뭐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선택 같은데 3개를 그냥 한 단지에서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세치를 하는데 이제 다 똑같이 무조건 세치를 할 수 형편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아파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찾아드려요. 1,000만 원밖에 없어도.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박수를 쳐드리는 게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이걸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은행에 드는 것보다는 빌라라도 사가지고 아니면 저렴한 아파트라도 사가지고 그러니까 평택에는 아직까지도 1,000만 원 갭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네요. 있어요. 찾으면 있어요. 지난번 오신 분 찾으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아파트 1억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 싶다. 저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갭 투자로 집을 한 채 매입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일단 최소한도 시간은 좀 2년은 지나야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2년 뒤에는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 거예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 거고 또는 내가 이제 일단은 세입자를 대출로 내보내고 내가 전입신고 2년 해가지고 비과세 때도 받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그때 저희랑 또 상담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를테면 2년하고 저 같은 케이스는 그 35째 전부 다가 2년하고 전세가 막 1억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긴 하는데 이제 개수를 보고 모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꼼수라고 하면 이런 경우 이거 이제 수익금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 그러면 임의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나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2억 나쁘죠? 이게 나쁜데 집을 비우는 상태. 아니요 집을 비우는 그럼 비우는 실제가 거죠. 그 사람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게요 나쁜 게 아니니까 세입자가 기존에 껴있어도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그 전세권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 입장에서는 엄청 깜짝 놀라긴 하는데 사전에 설명 잘 드리면 돼요. 집주인이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건데 당신의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그거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의 콘수죠. 이런 거는 사실 널리 알리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경매. 내 집을 임의경매 넘긴다고요? 세금을 안 그냥 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꼼수예요. 엄청난 꼼수.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경매가 생각이 진행되는 거죠. 실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에 나오는 거에 얼마 낙찰되는지 아시죠? 그냥 실거래에 낙찰되잖아요. 네네. 100%다 넘게 낙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내놓는다고 해서 뭐 3억 5천에 거래되겠어요? 3억 싸봤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높게 거래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매로다가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배당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1년 6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안 내는 그러면 꼼수죠. 지금 전세 금액으로 내가 지금 시세에 팔아서 양도 차익 내는 것보다 지금 전세가 그래서 이 득실을 따져본다고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피해가 안 와요? 그거 전세 왜요? 이거 내면 그것도 엄청난 모험일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예, 전세가 만약에 신용불량이 낙찰 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용불량이 된다든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를 안 내서 금융권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나한테 제가 저를 이민으로 채무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면 저는 채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 그러면- 신용불량 이런 거 저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전세가 은행이 이자를 안 내면 이제 만약에 신용불량이 전세가 5억에 은행이자한테 살았는데 안 내줘야 돼. 이런 거는 그럼 이제 아니 전세 잠깐만 안 내면 안 되는 아니 지금 전세가 5억에 살고 있는데 그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거라고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 이제 2년 있다가 한 번 그거보다 전세가 더 올랐어. 그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살 때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내가 받아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경매를 낸다. 그러면 누구도 지금 피해가 안 간다는 거네. 세입자도 그냥 당연하죠. 세입자 세금만- 피해가 갈 수가 없죠. 그 다만 세입자가 받으면 되네. 근데 다만 세입자가 만약에 전입을 안 하는 세입자도 있을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그럼 맞아, 전신고를 맞아. 해라.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해라. 그럼 세입자 고의적으로 피해 안 할 되고.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처음 들었어. 왜 신고를 하겠구나. 그러나 보수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에서 다 하고 있어요. 신고를 다 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신고를 잘못한 건 없잖아. 왜냐면 아파트가 낙찰이 낮게 안 되는 거. 그래서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거를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설만 있지. 이런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강남에서 진짜 많이 그래요? 공인 중에서도 보통 경매 낙찰률이 그 아파트 말은 같은 되는 경우는 것 같아. 110, 110가 넘어가요. 실제로 거의 진짜 네. 7%까지 그냥 우리가 워낙 많이 그런 거 안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냥 사실 세금을 고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세금도 좀 정책이 좀 풀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 네. 양도세 내야 돼. 네? 양도세 내야 네. 돼. 왜냐면 그 가격하고 내가 산 가격하고 그 양도세 내야 돼요. 가족 내야 가지고 내야 돼. 그거 안 내면 안 내도 돼. 경매 넘어가죠? 그렇지. 왜냐면 그 차익이 있잖아. 내가 산 보통 가격보다 양도세를 안 내요. 높게 받았잖아. 낙찰가가. 그러면 그거 집이 거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저 사람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판게 아니죠. 그래? 내 저당권 채권자가 내가 설정을 아니잖아요. 전세금 빼고 집값만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5억인데 은행이 5억 넘게 근저당 설정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은행 돈 이자를 안 갚으면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양도세 내네요.
예, 내가 이득 본 게 없잖아요. 지금 브라운님이 그 근데 이런 거는 좀- 몇 개 중에 몇 개는 날리게 돼요. 근데 전세금이 오르니까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은 자산의 규모를 줄일 때가 아닌 거예요. 자산의 규모를 늘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그냥 집값 집을 한번 샀다면 그냥 안 팔면 영원히 안 판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님은 뭐 언제쯤 매도를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명의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한 5개를 팔아가지고 엄청 좋은 거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이렇게 20억, 30억짜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10개 팔아가지고 그죠. 예. 저걸 사실 때는 10개 정도 팔아서 샀어요? 아니면 돈 모아서 샀어요? 전세금 여러 가지로 했어요. 예, 전세금도 모았고요. 그리고 좀 서포트도 받았고 저 이모한테도 좀 여기 브라운님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세무조사 당했어요. 이런 그만에 세무조사. 여기 세무사님 오면 안 돼요. 이걸 직접 보기면 안 되겠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구청에서도 받고 무슨 그러니까 세무조사 부동산 특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막 축하합니다.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받아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뭔가 의심되는 거래 30% 다운 그것도 있었고 의심되는 거래도 많았고 다자사 네, 여러 가지로 그 부동산의 그 IFPS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금융거래원 금융분석조사 은행에서 돈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서 뭐 그것도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행히도 이제는 이 다주택자들을 투기로 안 보는 정부가 되버렸기 때문에 조금 유야무야 되는 거 있어요. 가격이라는 무조건 안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조사를 많이 당해보는 경험으로서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고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팔았는데 세금을 안 낸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아파트는 한번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좋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거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처음부터 만약에 자금력이 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5억, 6억 정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그 연끌을 해서 좋은 거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가 말했듯이 13억, 15억, 16억, 그러니까 18억, 13억에서 18억짜리를 사면 안 돼요. 얘는 아예 15억 벽에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막 짜잘한 네. 거 여러 개 사서 얘들이 1억씩 올라주는 거랑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사서 걔가 오르는 걸 기다리는 거랑은 어떤 게 더 나아요? 일단은 한치가 더 낫죠. 저는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교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평당 5천이잖아요. 근데 강남의 이제 그 요지 아파트들은 이제 평당 1억이 넘어갔어요. 평당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교 아파트도 언젠가는 평당 1억이 되겠죠? 그때는 강남 아파트는 평당 2억이 되는 게 아니라 3억이 돼요. 그럼 가격 격차가 2억만 된다고 해도 2배만 차이 난다고 해도 평당 가격이 2배만 차이 난다고 해도 광교 아파트는 10억에서 30억이 되는 거고 강남 아파트는 30억짜리 6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5억 차인데 나중에는 30억 차이가 돼서 그런 거죠.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비싸더라도 짜자자자 하지 말고 강남 그렇죠. 하나 사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번 네. 하려면 짜잘짜잘 여러 번 해서 내공이 쉽지가 않아요. 돼야 이제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못 아파트가요. 하는 거야. 하는 것도 처음에는 돈이죠.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지. 자금 내가 얼마나 해서 강남 자금이 짜잘한 있어야. 근데 자금 막 사는 거예요. 모으는 동안에 이미 큰 거는 더 오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작은 방식을 좀 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돈만 네. 있으면 안 모아지면 짜잘한 마지막 좀 네. 타인명이 할 때 네. 자금 출처. 내가 얘한테 이제 돈을 줘야 얘가 사잖아.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금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이제 저번에도 저랑 한 3시간 4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결론이 안 났어. 우리 프로젝트 결론이 안 났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매입을 했냐면 이거를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최대한 전세금을 많이 뽑아내고 대출 받았어요. 대출이 나와요. 아니 전세금이 사업? 많은데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전세가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가 3억이잖아요. 한 80% 99%까지 대출이야. 사업자 대출. 여기까지 했거든요.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얘를 팔지 않고서 명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팔지 않고서 전세금 올리고 그 다음에 대출 이빠이 뽑아가지고 얘를 이제 그 좋은 거를 하나를 해서 산 거죠. 얘는 안 팔고 얘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근데 후순위로 그렇게 대출을 해준다고요?
사업자로 90%까지. 예, 그걸 장려한 건 아닌데요. 그게 90%까지 돼요. 95%까지 돼요. 예, 그렇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전세가 있어도? 네, 해줘요. 사업자 대출 해줘요. 사업자 대출이니까 해주는 거지. 잠깐만, 그게 무슨 근데 말이야?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장려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브라운님한테 5억으로 뭐를 살 거냐 하면 어떤 걸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해드려도 5억 전세가 갖고 2억에 계신다고? 있는 게 3억에 있는 거. 전세가 2억에 있는 거는 3억에 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사업자 대출이 들어가는 거. 내가 안 살고 네. 일단은 5억짜리 나는 여기 살고 서울은 사실 여기 쉽지 내가 A 않아요. 아파트가 있어. 여기가 5억인데 심지어는 전세가 수도권에 4억이 있는 들어있어.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근데 여기 또 5억이다 대출 또 해준다고? 네. 얼마?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일로?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이 남은 것만 나는 네. 나는 구간에서 해서. 남은 거. 그러니까 5억에 전세가 투자금으로 무조건 서울 사야죠. 강남 사야죠.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출 지금 시기가 종류가 보세요. 전세자 동탄역에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막 심하게는 3억 떨어진 데가 있어요. 전세 이제 쪽 대출 종류가 미쳐가지고 다르잖아요. 전세가는 올랐잖아요. 대비 지금 짱까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잘 모르면 돼요. 5억인데 찾으면 되고 여기 전세가 5억이라고 하면은 4억이었어. 무조건 지금 1억밖에 안 남았는데 그 여기 서울 강남 마역에서 또 있어? 전세 건설이 할 수 있어요. 있어도 전세권 설정이 이건 전세가 자기가 그러니까 들어온 건데 이건 그 전세자 정도 자금이면 자금금이 많아서 사업자 제가 부동산에 계속 전화와가지고 계속 멀쩡히 넘게 전화가지고 대출이 은행에서 네, 형님. 종류가 구분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이제 광고에 지금 해준 이게도 거. 네. 6%가 넘어버리는데도 해준다는 거. 세상 아파트인데 이제. 건물로 할아버지 주택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대출은 예, 이건 말씀 안 막아요. 개인 그러니까- 대출을 막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가게가 사업자 그거는 대출은 아니, 근데 이 말이야. 전세자금 가게 대출로 내가 내 집 말고 네.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 네. 이게 거기 전세가 4억이 들어있다고. 네. 근데 거기다가 또 80%를 준다는 거야? 그건 알고. 그게 80%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차액분을 차액만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전세가 80%니까 못 받아. 그러니까 보통은 80%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돼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뽑아먹은 만큼 뽑아먹을 다 했잖아.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필요할 때 이제 최대한 뽑는 거예요. 90%까지. 조금. 근데 아파트를 10채를 만약에 팔아가지고 한 채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시간 되게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걸 파는데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안 팔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법인 내시는 기다려 네. 2년 한 명만 법인. 네. 법인은 그냥 법무사한테 가시면 네, 1인 법인. 그렇죠. 아. 네, 그렇죠. 1인 법인이에요. 1인 법인이든 뭐 상관은 없는데. 1인법은 1년 동안 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면 안 들어가요. 법인세가 안 나와요. 네. 아무 비용 없이 네, 그냥 법인 저는 등기 신고를 하면 돼요. 제목만 법인.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매입을 하고 막 사실 조금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명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그 가족인데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대보험 가입해가지고 소득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하고 뭐 사대보험료는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내가 혼자 한다라고 하면 들어갈 필요 없죠. 근데 이를테면 이제 그 세무서 저는 끼고서 이제 혼자 15만 원씩 비장료 저는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세무사 또 비자금만 있으면 이법인이 지금 지가 그러면 이제 이거 내고 네, 사람 하나 만드는 되고 다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인식하는 일단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고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매매가는 내려갔죠. 전세가는 미친 듯이 올라간 상태죠. 갭이 줄어든 낫지 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 물론 너무 많아요. 법인 내고 그 사람 수입들을 믿고 뭐 활동하는 게 있어야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박. 대신에 이제 좀 사업자 살 때 부동산 이제 그 저기 뭐지 매매 뭐 이런 것도 좀 해놓고 하시면 돼요. 근데 법인 해놓으면 나중에 그 다 내 돈인데 네. 빼오지를 못해. 가지급금으로 그냥 빼버리면 돼요. 네? 가지급금으로다가 빼도 아니 되고요. 막 법인도 함부로 빼면 풀량 개인이잖아. 그게 더 안전하게 하려면 내가 이제 뭐 나도 급여를 탄다 해가지고 빼는 방법도 있기도 한데 예, 그거는 이제 또 세무서하고 상담하면은 다
알려줬어요. 그거는 다 알려줘요. 그래도 비용 처리를 계속하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만드는 비용에서 거. 자꾸 카드도 개인이 만들고. 회사를 네.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이 있었다 해서 막 생명죄로 바꿔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거 아니면 괜찮아요. 아, 나 국회의원 그리고 횡령죄로 괜찮은데. 이게 주주가 나 안 혼자잖아요. 되겠어. 나 혼자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법인사업에서 내가 먹는 돈데 그걸 가지고 횡령이라고 하면 저도 많이 지금 다 봤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돈을 못 배우더라고.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부동산 컨설팅 내셔가지고 음.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대결팀은? 네. 그러면 이제 내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등록, 사무실에 필요한 비용이다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좀 사무실에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도 바꿔 집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세에도 배제가 되거든요. 충분해. 그러니까 얘 팩트도 양도 그거 다 그것도 막 비용 처리니까. 걸면 물 걸려. 그래요. 물 걸려. 부동산 컨설팅으로 진짜 쓴 건데. 1인분 정도 났어요. 내 집에서 그냥 부동산 컨설팅 한다는데 주인들이 뭐 이게 어떡할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주임사를 단점은 세무사 그거 못 막아요. 세무사도 그거 인정해. 10년 가져가요. 그건 걸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커요. 저기 오늘의 추천 매물 빨리 해주세요. 오늘의 추천 매물.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아주 시간이 지금 근데 사실 시간이. 전세금을 2년 한씩 올리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주임사 해가지고 그걸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임사를 할 수 있는 그 주임사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매물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또 내지 못하려고. 지금은 또 못 내요. 아직은 못 내요.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겠고 사실 조정 지역에 6억 공시 가격이 6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해당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다 별로예요. 싸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형보다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중하게 잘 골라야 돼요. 싸다고 아무거나 싼 건 많아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요지에 이제 아파트들을 고르는 관건이죠.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추천 궁금한 매물. 것은 예, 따로 연락을 제가 연락처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연락해 주시고요. 오늘 5시까지니까 오늘 강의는 이걸로 좀 마칠게요. 아무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하고 아니 이게 별거 아닌데 자꾸 저를 너무 높이 사르셔가지고 대표님이 다음 주는 저희가 그 임장을 갈 거니까요. 혹시 시간 되신 분들 임장 우리가 그 압구정역에서 이제 아 매물 임자? 아니 그냥 우리 압구정 집들이 하는 거예요.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압구정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압구정 집을 샀다고 그러니까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아무것도 안 되나? 그럼 휴지랑 얘기 좀. 아니 지금 공사판이 그 지금 신발 벗고 그냥 들어가는 거 그냥 가서 이제 압구정 뷰도 좀 구경하고. 아 내년 뭐라고 네. 다음 주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아 수요일. 공인 중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만나가지고 압구정역 1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 아 여기로 오는 게 네, 아니라. 압구정역 1번청에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집도 보고 거기 이제 공중에서 들어가지고 여기 한번 보고 대표님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여기 피가 나와가지고 왜? 아 여드름 피가 나와 아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여드름이. 그래가지고 저기 얼굴 관리 좀 하세요. 다음에 또 에테르네 청담이나 PH 리그도 아니 놀러 그래서 가고 오늘 뭐 하나 추천 매물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아 그러면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1번 오늘의 추천 매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작은 사항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작은 사항에 맞춰서 네. 일단 가장 수익. 그거는 컨설팅 의뢰를 해주셔야지 제가 정보를 드리죠. 그러니까 말씀. 이제 찾아야 되니까 또 찾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나오고. 나는 여기 찾아가 볼게. 서로 간에 이제 투자 금액이 다 틀리니까 나는 매물을 이렇게 짝깔아보니까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분들 좋아해요. 지난번에 같은 오신 고민을 하는 분 거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 뭘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왜? 대표님 아, 안 해서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돈이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뭐 소송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소송에서 돈 나오는 게 있다더라고요. 아, 나오면 돈 나오면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 급하게 막 아니 급한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지금 택배하시니까 네. 다 12% 내면서 사신 거예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 됐고요. 현대 아파트는 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거부하시잖아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에요. 양도세에서.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한 채당 사실은 내 투자금이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가 2,700이었어요.
이 70세 내고 산 사람 저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이거